자, 오늘 왜 제가 의사소통을 선택했느냐, 이제 그게 궁금해 하실 건데요.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문제를 만들고 문제는 인간에 의해서 해결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모토 같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은 만든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네. 음, 그렇죠.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인간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어, 심지어 전쟁 중에도 적국과 함께 물밑에서는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소통을 하고 뭐 종전을 할지 휴전을 할지 정전을 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적을 상대로 해서요. 왜? 그런 거 안 하면 결국 이긴 사람도 상처뿐인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부부라든지 가족 안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하루에도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뻥뻥뻥뻥 터지는데 해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사소통을 주제로 가져온 겁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부분은요. 자기 주장을 잘하지 못해요. 이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정의를 해드리고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느낌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행동을 자기 주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은 많은데 실제로 이 아래에 정의되어 있는 자기 주장을 과연 외도 부부들이 하나요? 못 하거든요. 외도 피해자도 말을 많이 할 뿐이지 사실은 자기 주장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외도 행위자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일반적으로 외도 행위자들은 의기소침해 있고 또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외도 행위자는 또 참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외도 피해자는 막 하루에도 12번씩 어떤 배신감과 복수심 막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막 일어나면 막 수도 없는 말을 그냥 뭐 그게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막 속사포처럼 싸붙이거든요. 그리고 막 문자 보내고 막 이런 게 대부분 외도 부부들의 삶이에요. 특히 치료받기 전까지는. 또 치료받는 도중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나쁘게 말을 하면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부부 관계는 어떻게 돼요? 나빠지거든요. 즉 의사소통이 나쁘기 때문에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가로치기 해놓고 뭐라 그래요? 아, 외도가 벌어졌으니까 관계가 나빠지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맞아요. 인과관계로 따지면 그게 맞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의사소통이 안 좋은 방법이나 의사소통이 안 좋은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그거는 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면한 외도 부부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외도 부부 이야기 하기 전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과정이죠. 심지어 수화를 써야 되는 농아인이나 또는 시각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다 수화 아니면 점자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학교에서 어떤 과목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에서도 이걸 섬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말을 배우는 거지 의사소통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부모들의 의사소통이 좋으면 자녀들의 의사소통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의사소통이 나쁘면 자녀들도 의사소통이 나쁘고 그런 게 익숙하게 돼서 하나의 의사소통 패턴이 굳어진 상태에서 성이 되면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럼 또다시 핵가족이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이 나쁜 핵가족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뻥뻥뻥뻥 그 부부와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사소통도 나쁜데 문제 해결을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려다가 더 꼬이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나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관계가 나빠지면 정서가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만큼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이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죠.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표정, 동작, 몸짓 이런 게 다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제가 뭐 제 나름대로도 좀 뭐 밝은 표정을 짓고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화난 표정으로 화가 난 표정으로 방송을 진행한다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시거나 뭐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로는 나 화 안 났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얼굴에 벌써 노기를 띠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여기에 또 태도적인 측면도 있고 자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한테 좋은 말 하지만 등 뒤에 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표정, 동작, 몸짓 이런 게 다 매치가 돼야 되고요. 오늘 이제 다룰 것 저 후반에 가면 이제 의사소통 유형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때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숲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요. 언어적 방법이 있고요. 비언어적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언어적 방법에는 당연히 말이나 문자가 있고요. 비언어적 방법에는 표정, 동작, 몸짓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하도 조금 전에 방송 에러가 나가지고 수시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을 적절히 잘 섞어 쓰는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의사소통을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 의사소통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은 뭐 많은데 표정이 경직돼 있거나 표정에 뭐 무표정하거나 이러면은 의사소통 50점은 마이너스 당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죄송합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말을 많이 하니까 좀 재채기가 나오네요. 예, 사실 우리가 언어적 방법은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방법이 8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면 어떤 분들은 말이 많아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그 행동이나 태도나 자세나 표정이나 이런 거로 메시지를 뽑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강력할까요? 비언어적인 부분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80%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20%만 언어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왜 외도 부분은 의사소통이 어려우냐면 이제 진영 논리 때문에 그런데요.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행위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해자가 모여 있거나 아니면 다 행위자가 모여 있다면 뭐 잘잘못을 다 떠나서 의사소통이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은 피해자, 한 분은 행위자다 보니까 동일한 걸 두고도 어떻게 한다? 서로 대화가 꼬이고 스텝이 꼬인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두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외도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 치료할 때 초반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상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도 피해자 상담 따로 하고 외도 행위자 상담 따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르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뭐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사과를 사러 갔는데 한 사람은 샘플 먹어보더니 맛있어서 살래 이러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배우자는 뭐라 그러냐면 가격을 딱 보더니 비싸. 이거 사지 말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걸 가운데 두고도 한 사람은 가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한 사람은 그 맛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다른 관점처럼 보이고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사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진영 논리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의사소통 방법이 굉장히 비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방어적인데 한 사람은 공격적이거나 한 사람은 회피적인데 한 사람은 공격적이나 이렇게 조합이 되다 보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싸움만 나고 더 분쟁만 나고 갈등만 커지고 그래서 부부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못 살게 된 것은 외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한 50%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나머지 50%는 외도 이후에 그것을 핸들링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이 나빠서 사실은 관계가 나빠지고 이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멀리 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완하지 않고 이혼하시고 나중에 재결합하거나 재혼하시면 또다시 이혼하세요. 왜냐하면 외도는 안 할지 모르지만 의사소통 방법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방어적, 회피적, 공격적은 다 이해가 되는데 수동 공격적이 뭔가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 추가로 저걸 설명해 드리면 수동 공격의 대표적인 게 침묵이에요. 침묵. 그 회피 아닌가요? 맞아요. 회피하고 수동 공격이 약간 다르거든요. 회피는 이런 거예요. 내가 A를 물었는데 그러면 A에 대한 답이 와야 되는데 엉뚱한 B를 말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외도 피해자가 예, 이거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해명을 해달라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알면 너 다쳐. 뭐 다 지나간 거 알아서 뭐 하려고 해. 이런 게 이제 회피적이에요. 회피적인 게 그런 거고 수동 공격적인 건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침묵이에요. 침묵.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설명하고 해명하고 뭐 이러면 될 건데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꿀 먹은 벙어리 좀 꾹 있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리거나 뭐 이러는 거죠. 이러면 질문 던진 사람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공격받은 느낌을 들거든요. 근데 내 뺨을 맞은 적도 없고 내 몸뚱아리가 둘겨 맞은 적은 없는데 막 분노가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능동 공격이 아니라 수동 공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뭔가 맞지는 않았는데 꼭 공격받은 느낌이 나요. 능동 공격은 뭐예요? 내가 뺨을 맞았다고 하면 능동 공격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동 공격이 대표적인 게 침묵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침묵을 상당히 안 좋은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외도 부부들한테 말씀드리면 외도 부부들이 그래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침묵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지금 너무 우리 부부의 어떤 감정이 격해져 있고 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또는 곡해되거나 이런 게 심하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잠시 톤 다운 하고 좀 식혔다가 합시다. 이러든지 아니면 내일 저녁까지 내가 마음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설득을 하셔서 그걸 넘겨야지 딱 입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막 빠바바바바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 좋은 의사소통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외도 부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